쓰러진 할머니를 구했을 뿐입니다. 30억 받을 수 없습니다. 혼자 조카를 키우며 국밥집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앞 골목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고 이 청년은 이를 구해 신고하고 병원까지 따라가서 곁을 지켜줬습니다. 며칠 뒤 누군가가 이 가게에 30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사례금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할머니가 직접 찾아와서 300억을 내밀었습니다. 또 거절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겨우 수백만 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가게에서 가스 폭발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뛰쳐나왔는데 8살짜리 조카가 아직 안에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사람들이 말리는 손을 뿌리치고 연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왜 300억을 거절한 걸까요? 그리고 이 사고 이후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게 안에 가스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손님 서너 명이 코를 막으며 밖으로 뛰쳐나왔고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이 가스가 새고 있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군가 가스밸브를 잠그려고 뛰어갔지만 안쪽은 이미 뿌연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매캐한 냄새가 골목까지 밀려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빠져나오는 그 와중에 한마디가 모든 걸 멈추게 했습니다. 하은이가 안에 있어요. 8살짜리 아이가 아직 가게 안에 있었습니다. 늘 숙제를 하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들어가지 마. 소방차 온다. 같이 죽을 거냐고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연기 속으로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은아, 하은아, 떨리는 목소리가 연기 너머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300억을 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가게에서 가스 폭발이 터졌습니다. 이 사고 이후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체 이 국밥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 있었습니다. 33살 골목 안쪽에서 국밥집 하나를 혼자 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육수를 올리고 물을 썰고 고기를 손질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뽀얀 김이 천장까지 올라오는 좁은 주방에서 혼자 움직이는 그 뒷모습은 누가 봐도 고단해 보였습니다. 결혼은커녕 연애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가 하은이 자리였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툭 내려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숙제를 했고 밥을 먹었고 가끔은 거기서 고개를 떨군 채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엄마도 아빠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하은이를 챙기는 사람은 삼촌 도윤이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도윤이에게는 쌍둥이 누나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둘이 붙어 다녔고 누나가 하은이를 낳았을 때 도윤이가 누구보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은이가 2살이 됐을 무렵 누나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좀 피곤하다, 입맛이 없다, 그 정도였거든요. 병원에서도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석 달 뒤 누나는 혼자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입원했다 퇴원했다를 반복했고 갈 때마다 의사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도윤이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하은이를 옆집에 맡기고 병실 의자에 앉아서 누나 곁을 지켰습니다. 누나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웃던 사람이 웃지 않게 됐고 하은이 이야기를 꺼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겁니다. 하은이가 4살이 되던 해 겨울, 누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날 병실 침대 옆에 도윤이가 앉아 있었는데 누나는 이미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른 손을 간신히 들어서 도윤이의 손등을 2번 두드렸습니다. 힘이 거의 없는 손이었지만 그 2번의 두드림이 무슨 뜻인지 도윤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탁한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게 누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4살짜리 하은이가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발도 안 신은 채로 작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도윤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서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하나같이 시설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적응도 빠를 거라고, 혼자 국밥집 하면서 애까지 키우는 건 무리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30도 안 된 총각이 국밥집 하나로 겨우 먹고 사는 형편에 4살짜리 아이까지 떠안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도윤이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무 말 없이 하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은 한 번도 하은이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국밥집 살림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시장에서 재료를 떼어오고 점심 장사가 끝나면 저녁 준비를 하고 가게 문을 닫으면 하은이 숙제를 봐주는 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좋은 날이 드물었고 재료비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도 도윤이는 하은이 밥부터 먼저 차렸습니다. 갓 지은 밥에 국물 넉넉히 부어서 먹기 좋게 식혀서 내밀면 하은이는 후후 불면서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야 도윤이는 남은 걸로 자기 밥을 먹었습니다. 손님이 끊긴 오후에는 가게가 조용했습니다. 하은이가 그림을 그리거나 혼잣말로 노래를 부르면 도윤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슬쩍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이 사람이 웃는 건 거의 그때뿐이었습니다. 가게 뒤편 벽에는 누나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들 눈에는 안 띄는 자리였는데 도윤이는 가끔 혼자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가게에 오는 손님들한테 꾸벅 인사를 했고 단골 어르신들이 예쁘다고 하면 씩 웃었습니다. 삼촌이 힘들어 보이면 옆에 가서 팔짱을 끼기도 했고 삼촌 밥은 먹었어 하고 물어보는 아이였습니다. 8살짜리가 어른 눈치를 본다는 게 기특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일이었지만 도윤이는 그런 하은이 앞에서 절대 힘든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점심 장사가 끝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이가 가게 앞을 정리하려고 밖에 나갔는데 골목 한쪽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이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고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다들 한번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도윤이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여자 앞에 앉아서 상태를 살폈습니다. 의식이 있긴 했지만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도윤이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도 한쪽 손으로는 여자의 등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옵니다. 여자가 도윤이의 목소리를 듣고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는데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따뜻한 설탕물을 한 컵 가져왔습니다. 여자의 손을 잡아 컵을 감싸쥐어 줬는데 여자가 혼자 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가 컵을 기울여서 입술에 대줬고 여자가 조금씩 삼켰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여자를 들것에 옮기면서 보호자분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다 발견했습니다. 라고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구급차 문을 닫으려는데 도윤이가 잠깐 하고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잠깐 도윤이를 보더니 타세요. 라고 했습니다. 가게 문을 잠글 시간도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가게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오후 장사를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하루 매출이 빠지면 이번 달 재료비가 빠듯해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고 여자가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저혈당이었습니다. 의사가 링거를 놓으면서 보호자분이시죠? 하고 물었고 도윤이는 또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할 가족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의 가방 안에 핸드폰이 있었지만 잠금이 걸려 있었고 신분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일단 링거 맞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보호자가 오실 때까지 옆에 계셔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도윤이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도윤이는 병실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어디 사는 사람인지도 왜 그 골목에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혼자 누워있는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여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간호사가 들어와서 아직 안 가셨어요. 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도윤이는 그냥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고 의자에 앉아 있는 도윤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어리둥절한 것에서 천천히 놀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 사람이 아까 골목에서 본 그 청년이라는 걸 알아본 거였습니다. 여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같이 와주신 건가요?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호자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요. 여자가 한참 동안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고 다시 열었다가 또 다물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마디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는데 도윤이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괜찮으신 것 같으니 저는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고개를 살짝 숙인 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가 나간 뒤 여자는 한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링거줄이 연결된 손을 천천히 들어서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이런 식으로 보살핌을 받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병원 복도를 걸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걱정이었습니다.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텐데 삼촌이 없으면 불안해할 아이였거든요.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올렸는데 주머니에 택시비가 넉넉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가게에 도착했을 때 하은이가 가게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촌 어디 갔었어? 도윤이는 하은이 머리를 쓸어내리며 잠깐 볼 일이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삼촌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도윤이는 늦은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그 모습은 어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가게에 낯선 사람이 찾아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60대 후반의 노인이었는데 한쪽 손에 묵직한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가게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뒤라 손님은 없었고 도윤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윤이가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노인은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메뉴를 물으려는데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식사하러 온 건 아닙니다. 도윤이가 멈칫했습니다. 노인은 도윤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골목에서 쓰러진 분을 구해주셨지요. 병원까지 같이 가시고 몇 시간을 기다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도윤이는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모시는 분은 대성그룹 서정아 회장님이십니다. 도윤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대성그룹이면 뉴스에서나 보던 이름이었습니다. 국내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고 그 회장이라면 이 골목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30년 넘게 모셔온 기사입니다. 박종수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그날 일을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직접 감사를 전하고 싶으셨지만 여러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도윤이는 별일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라고요. 그런데 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날 골목에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멈춘 건 당신뿐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종수가 잠깐 도윤이를 바라보다가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묵직한 검은색 가방이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열고 뚜껑을 들어 올렸는데 안에 빼곡하게 채워진 것이 보였습니다. 회장님의 뜻입니다. 30억입니다. 감사의 표시로 받아주십시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는 가방 안을 보고 다시 종수를 보고 다시 가방을 봤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국밥집 한 달 매출이 겨우 수백만 원인 사람한테 30억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종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회장님께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십니다. 이건 그날의 사례입니다. 도윤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가게 구석에서 하은이가 그림을 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사각사각 긁는 그 작은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윤이가 천천히 가방 뚜껑을 닫았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종수가 눈을 들어 도윤이를 봤습니다. 도윤이는 가방을 종수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이건 받는 순간 끝나는 돈입니다. 종수가 무슨 뜻이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 세우는 게 당연한 일인데 거기에 30억을 받으면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 돈 받고 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종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재벌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고 그 세계에서는 돈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었습니다. 고마우면 돈을 주고 미안하면 돈을 주고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는 게 그 세계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30억을 앞에 두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수는 가방을 다시 무릎 위에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은이가 구석자리에서 일어나 종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국밥 맛있어요. 삼촌이 잘 끓이거든요. 하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종수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려 하은이를 봤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8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종수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하은이 목에 걸려 있는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오래되어서 광택은 거의 사라져 있었지만 그 모양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종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고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씩 웃고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종수는 한참 동안 하은이가 돌아간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30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2명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던 그날, 하나의 하트를 반으로 나눠서 하나씩 걸어줬던 그 장면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설마, 종수는 도윤이가 가져다 준 국밥을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하은이는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국밥집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종수한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국밥을 억지로 몇 숟가락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도윤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윤이는 조심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했고 하은이가 할아버지 또 오세요. 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종수는 하은이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종수는 골목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 한쪽에 묻어놨던 것이 갑자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종수는 시동을 걸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종수는 자기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이 넘은 서류였습니다. 종수는 그 종이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서정아는 21살이었습니다. 지금은 대성그룹 회장이지만 그때는 그냥 어리고 겁 많은 여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대성그룹을 일으킨 창업주였고 어머니는 재벌가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정아는 외동딸이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계획해 놓은 삶이 있었고 정아는 그 안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살 봄 정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가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정아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격노했습니다. 재벌가 외동딸이 미혼모가 된다는 건 그 시절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기업 이미지, 가문의 체면, 주주들의 시선, 그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아를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고 아이를 낳으면 바로 입양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정아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제발 아이만은 빼앗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정아 편을 들고 싶었지만 결국 남편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정아는 그해 가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였습니다. 정아가 아이들을 품에 안은 건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그 하루 동안 정아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번갈아 안고 얼굴을 들여다보고 작은 손가락을 만지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내일이면 이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정아가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정아가 깨어나서 아이들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복도 끝까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늦었다. 아이들은 좋은 곳으로 갔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정아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었다고.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 입양 가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태가 나빠져 둘 다 살리지 못했다고. 정아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며칠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고 한 달 넘게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21살짜리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빼앗기고 그 아이들이 죽었다는 말까지 들은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보내졌고 건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아가 아이들을 찾으러 다닐까봐 아예 죽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야 정아가 잊고 새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기사 박종수였습니다. 종수는 아버지의 지시로 입양 절차를 직접 진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입양 기관에 데려갔고 서류에 사인을 했고 아이들이 새 부모에게 넘겨지는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날 종수는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주인 아버지한테 받은 목걸이를 아이들 목에 걸어줬습니다. 하나의 하트를 반으로 나눈 목걸이였습니다. 한쪽에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고 두 개를 합치면 하나의 온전한 하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종수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작은 표식을 남겨둔 겁니다. 그 뒤로 종수는 30년을 정아 곁에서 살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백미러로 정아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정아는 아이들이 죽은 줄 알고 있었고 종수는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인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정아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5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보다 2년 앞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종수는 비로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됐다고.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걸 회장님한테 알려야 한다고.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속여온 거였거든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말해야 할지,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지, 그 모든 게 종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종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자기도 이제 68이었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종수는 정아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만남 장소가 하필 국밥집 근처 골목이었습니다.
정아가 그 골목에서 쓰러진 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종수를 만나러 오는 길에 저혈당으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종수가 도착했을 때 정아는 이미 병원에 실려간 뒤였고 그 자리에서 정아를 구한 사람이 국밥집 청년 도윤이었던 겁니다. 종수는 그날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아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정신이 없었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도윤이가 떠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례금을 들고 국밥집에 갔다가 하은이의 목걸이를 본 겁니다. 종수는 서류 봉투 안의 종이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30년 전 입양 기록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이름, 입양 가정의 주소, 날짜, 기관 이름, 그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종수는 그 서류를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살았던 겁니다. 종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은이 목에 걸려있던 반쪽 하트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목걸이가 자기가 30년 전에 걸어줬던 그 목걸이라면 그 아이는 입양 보낸 아이의 후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윤이는 대체 누구인 건지, 입양된 아이 중 한 명인 건지, 아니면 그 가족 중 누군가인 건지 종수의 머릿속이 쉼없이 돌아갔습니다. 종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입양기관에 연락을 했습니다. 입양기관의 전화번호는 30년 전 서류에 적혀 있었습니다. 종수는 번호를 누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상담원이 받았을 때 종수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에 이곳을 통해 입양을 보낸 아이들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상담원이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고 종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시 입양 절차를 직접 진행한 사람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넘은 기록이었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었습니다. 종수는 며칠에 걸쳐 기관을 다시 찾아갔고 당시 서류 사본을 가져갔고 자기가 직접 아이들을 데려왔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수는 처음으로 30년 전의 기록을 정확히 확인하게 됐습니다. 쌍둥이는 남매였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는 같은 가정으로 함께 보내졌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가정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목에는 각각 반쪽짜리 하트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종수가 직접 걸어준 것이었습니다. 기록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가정의 주소는 30년 전 기록 그대로였는데 그 주소지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동사무소를 돌고 주민센터를 찾고 옛날 주소를 기반으로 이사 기록을 하나씩 뒤졌습니다. 68 노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일이었지만 종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양 가정이 아이들이 10살 무렵 이사를 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이후로는 한동안 흔적이 끊겼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자기가 30년 전에 아이들 목에 걸어줬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만약 하은이 목에 걸린 그 목걸이가 진짜 그때 그것이라면 도윤이와 돌아가신 누나가 바로 그 쌍둥이 남매라는 뜻이었습니다. 종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종수가 추적에 매달리고 있던 그 무렵 정아에게는 다른 일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그날 이후로 자꾸 국밥집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골목에서 쓰러졌을 때 달려와서 119에 전화를 걸어주고 병원까지 따라와서 3시간을 기다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고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종수가 30억을 가져갔는데 거절했다는 말을 듣고
정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아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원들, 비서들, 사업 파트너들, 그 사람들은 정아가 필요할 때 나타났고 필요 없어지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정아에게 친절을 베풀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약 때문에, 투자 때문에, 자리 때문에 60년을 살면서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은 기억이 정아에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달랐습니다. 정아가 재벌 회장인 줄도 몰랐고 알고 나서도 돈을 거절했습니다. 정아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따뜻했다는 것, 설탕물을 가져다 줄 때 손이 거칠었다는 것,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 앉아있던 그 조용한 모습, 그런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정아는 기사 없이 혼자 택시를 타고 그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 혼자 택시를 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알면 난리가 날 일이었지만 정아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 글씨가 좀 발해 있었고 문 앞에 플라스틱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윤이가 주방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아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여자를 알아본 거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어색했습니다. 정아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국밥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끈한 국밥이었습니다. 정아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맛이 깊었습니다. 고급 한정식과는 다른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들어간 맛이었습니다. 정아는 조용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구석자리에 앉으려다가 정아를 봤습니다. 하은이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아가 미소를 지으며 그래, 안녕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은이가 자리에 앉아서 숙제를 꺼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정아를 봤습니다.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혼자 왔어. 할머니 밥은 먹었어요. 삼촌 국밥 맛있거든요. 다 드셔야 해요. 정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처음 본 사람한테 밥 다 먹으라고 걱정해주는 그 모습에 정아의 가슴 어딘가가 먹먹해졌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밥 먹었냐고 물어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다 먹을게. 정아가 웃으며 대답했는데 그 웃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짓는 웃음도 아니었고 사교 자리에서 짓는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이가 계산대 앞에 서 있었는데 정아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이가 거스름 돈을 주려는데 정아가 괜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도윤이는 잠깐 정아를 보더니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조용한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하은이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또 오세요. 정아가 돌아서서 하은이를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정아의 눈가가 잠깐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또 올게 라고 말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정아는 자꾸 하은이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밥은 먹었어요.
그 한마디가 자꾸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정아는 그 뒤로 일주일에 한두 번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올 때마다 혼자 택시를 타고 왔고 올 때마다 국밥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하은이는 정아를 할머니라고 불렀고 정아가 올 때마다 옆에 와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뭘 했는지, 그림을 뭘 그렸는지, 삼촌이 오늘 힘들어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정아는 그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도윤이는 그런 정아를 특별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국밥을 내주고 다 먹으면 계산을 받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정아가 올 때마다 하은이가 유난히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이한테 할머니 같은 존재가 생긴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이 국밥집을 지켜보고 있는 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전무 한상철이었습니다. 나이 52, 정아 바로 아래에서 그룹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참모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아가 은퇴하면 자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아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비서실 모르게 혼자 택시를 타고 어딘가를 간다는 보고가 올라온 건 2주 전부터였습니다. 상철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 혼자 움직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비밀 미팅일 수도 있고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후계 구도와 관련된 움직임일 수도 있었습니다. 상철은 사람을 붙였습니다. 정아가 택시를 타고 간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보고가 올라왔을 때 상철은 의아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 국밥집을 간다고 상철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사장은 33살 청년이었고 조카 한 명과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배경도 없었고 재벌가와 연결될 만한 접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아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 가게를 찾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이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정아가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고 누군가가 정아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철에게는 좋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상철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국밥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손님이 대여섯 명 있었고 도윤이는 주방에서 국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면서 사람 3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서류 가방과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도윤이가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점검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영업 허가증을 확인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2명이 주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식재료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싱크대 밑을 사진 찍었습니다. 도윤이는 아무 말 없이 따라다니며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점검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새로 들어오려던 손님도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양복 남자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위생기준 미달 항목이 3건 있습니다. 개선 명령이 나갈 때까지 영업을 중단해 주십시오. 도윤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건이 뭔지 물었더니 배수구 관리 상태, 조리대 표면 위생, 식재료 보관 온도 이 3가지라고 했습니다. 도윤이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배수구는 지난달에 청소했고 조리대는 매일 닦고 냉장고 온도는 매번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복 남자는 서류대로입니다. 라고만 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영업 중단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빈 가게 안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날아갔고 내일부터는 가게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재료비는 이미 나간 상태였고 이번 달 월세도 내야 했습니다. 도윤이는 주방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게에 불이 꺼져 있는 걸 보고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삼촌, 왜 불 껐어? 도윤이는 일어나서 불을 켜고 하은이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이한테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틀 뒤 정아가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영업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안에서는 도윤이가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문을 두드렸고 도윤이가 나왔습니다. 정아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도윤이는 잠깐 말을 멈추다가 위생 점검에서 걸렸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정아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배수구, 조리대, 식재료 보관 온도. 정아는 이 가게에 여러 번 와봤고 도윤이가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방을 정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점검 결과가 아니라는 걸 정아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정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부드러웠던 얼굴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국밥집에서 할머니라고 불리던 그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 회장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아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나야. 지금 바로 확인해. 이 주소로 위생 점검이 나온 경위, 누가 지시했는지 서류 전부 뽑아서 1시간 안에 보내. 전화를 끄는 정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윤이는 그 모습을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하은이한테 웃으면서 밥 먹으라고 하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아가 도윤이를 봤습니다. 이 일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정아가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생 점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거라면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아가 무슨 사람인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30억을 사례금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도윤이는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정아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정아가 하은이를 보는 순간 굳어있던 표정이 풀렸습니다. 그래, 왔어. 하은아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은이가 정아 옆에 와서 앉으며 물었습니다. 삼촌 가게 왜 문 닫았어요? 삼촌이 안 알려줘요. 정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삼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하은이 머리를 쓸어내리며 금방 다시 열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진짜요? 하고 물었고 정아는 진짜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윤이는 주방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하은이가 저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세계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아가 가게를 나간 뒤 1시간도 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정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아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이
입에서 나온 건 이름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위생 점검이 누구 지시로 나갔는지 확인된 거였습니다. 정아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상철이 국밥집에 손을 댔다는 건 확인됐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철이 왜 그랬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국밥집에 다니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고 자기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아는 화가 났지만 지금 상철을 건드리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룹 이사회가 코앞이었고 상철은 이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아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국밥집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한 겁니다. 사흘 뒤 정아가 국밥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타고 왔고 운전은 직접 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고 도윤이는 안에서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업을 못한 지 닷새째였습니다. 밀린 재료비에 월세까지 통장 잔고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는데 정아의 표정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국밥 먹으러 온 손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정아가 도윤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위생 점검건은 제가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영업 재개할 수 있습니다. 도윤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라고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성그룹 회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이는 감사합니다. 라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정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점검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아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온 건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도윤이가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이 가게가 처한 상황을 제가 다 봤습니다. 재료비, 월세, 매출. 지금 이대로는 오래 버티기 힘든 구조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가게 리모델링, 설비 교체, 운영 자금, 전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아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300억입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00억 원. 도윤이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정아를 봤습니다. 정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사례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정도 아닙니다. 제가 이 가게를 오면서 이 가게가 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에 대한 감사이고 앞으로 이 가게와 하은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드리는 겁니다.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300억이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은이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하은이가 나왔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할머니하고 웃으며 인사했고 삼촌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가방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신발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집에 오면 늘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서류를 정아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정아가 도윤이를 봤습니다. 도윤이의 눈이 하은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가게는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도윤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못 바꿉니다. 정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저는 이 아이한테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하은이한테 삼촌은 국밥 끓이는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이 아이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삼촌의 전부이고 저는 그걸 돈으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0억을 거절당한 게 충격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이 지키려는 게 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게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 겁니다. 하은이가 분위기를 느꼈는지 도윤이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삼촌 왜 그래? 도윤이가 하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밥 먹자.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돌려 하은이가 안 보이는 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사람 앞에서 운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장례식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국밥집에서 8살짜리 아이 앞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이에게 고개를 숙이고 하은이한테 또 올게 라고 말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정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정아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로 앞을 바라보다가 이마를 핸들 위에 기댔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 시각 종수는 주민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입양 가정의 이사 기록을 추적한 끝에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이름을 확인한 거였습니다. 남자아이의 이름이 바뀌어 있었고 여자아이의 이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년월일은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해, 쌍둥이. 종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자아이의 사망 기록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병으로 사망. 남자아이는 현재 서울 거주. 직업은 자영업. 종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아이의 현재 주소지가 국밥집 근처였습니다. 퍼즐의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걸이의 각인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아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상철이 국밥집에 손을 댔다는 건 확인됐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철이 왜 그랬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국밥집에 다니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고 자기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아는 화가 났지만 지금 상철을 건드리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룹 이사회가 코앞이었고 상철은 이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아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국밥집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한 겁니다. 사흘 뒤 정아가 국밥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타고 왔고 운전은 직접 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고 도윤이는 안에서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업을 못한 지 닷새째였습니다. 밀린 재료비에 월세까지 통장 잔고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는데 정아의 표정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국밥 먹으러 온 손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정아가 도윤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위생 점검건은 제가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영업 재개할 수 있습니다. 도윤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라고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성그룹 회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이는 감사합니다. 라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정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점검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아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온 건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도윤이가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이 가게가 처한 상황을 제가 다 봤습니다. 재료비, 월세, 매출. 지금 이대로는 오래 버티기 힘든 구조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가게 리모델링, 설비 교체, 운영 자금, 전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아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300억입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00억 원. 도윤이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정아를 봤습니다. 정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사례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정도 아닙니다. 제가 이 가게를 오면서 이 가게가 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에 대한 감사이고 앞으로 이 가게와 하은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드리는 겁니다.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300억이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은이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아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하은이가 나왔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할머니하고 웃으며 인사했고 삼촌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가방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신발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집에 오면 늘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서류를 정아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정아가 도윤이를 봤습니다. 도윤이의 눈이 하은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가게는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도윤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못 바꿉니다. 정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저는 이 아이한테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하은이한테 삼촌은 국밥 끓이는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이 아이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삼촌의 전부이고 저는 그걸 돈으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0억을 거절당한 게 충격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이 지키려는 게 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게 한꺼번에 밀려 들어온 겁니다. 하은이가 분위기를 느꼈는지 도윤이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삼촌 왜 그래? 도윤이가 하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밥 먹자.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돌려 하은이가 안 보이는 쪽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사람 앞에서 운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장례식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국밥집에서 8살짜리 아이 앞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이에게 고개를 숙이고 하은이한테 또 올게 라고 말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정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정아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로 앞을 바라보다가 이마를 핸들 위에 기댔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 시각 종수는 주민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입양 가정의 이사 기록을 추적한 끝에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이름을 확인한 거였습니다. 남자아이의 이름이 바뀌어 있었고 여자아이의 이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년월일은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해, 쌍둥이. 종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자아이의 사망 기록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병으로 사망. 남자아이는 현재 서울 거주. 직업은 자영업. 종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자아이의 현재 주소지가 국밥집 근처였습니다. 퍼즐의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걸이의 각인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회장님, 지금 병원에 계셔야 합니다. 정아는 전화를 받자마자 불안해졌습니다. 종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30년 넘게 이 사람 목소리를 들어왔는데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국밥집에 사고가 났습니다. 가스 폭발이었습니다. 정아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도윤이는, 하은이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종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은이는 괜찮습니다. 도윤이 사장님이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크게 다치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정아는 바로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빨간 불에 멈출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300억을 거절하던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게는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못 바꿉니다.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목숨을 걸고 하은이를 지킨 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종수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달려왔습니다. 종수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정아는 멈칫했습니다. 종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곁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우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아가 물었습니다. 사고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종수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조용한 데로 가시지요.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정아는 종수를 바라보며 서 있었고 종수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왔는데 막상 눈앞에 오니 첫 마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수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아가 놀라서 뭐 하는 거야? 일어나 라고 했습니다. 종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30년 전 일입니다. 정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0년 전이라는 말에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아 자신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이들, 하루만 안아봤던 쌍둥이, 30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놓고 살아온 기억이었습니다. 종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정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 라는 말이 나오려다 목에 걸렸습니다. 종수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아이들을 입양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한테는 죽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그 일을 직접 진행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안고 입양 기관에 데려갔고 새 부모한테 넘기는 것까지 제 손으로 했습니다. 정아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종수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입양 기록, 이사 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생년월일 대조표, 한 장 한 장을 정아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같은 가정으로 함께 입양됐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가 한 가정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정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옥상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라는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따님이십니다. 그리고 따님이 남기고 간 아이가 있습니다. 하은이. 정아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종수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은이가 회장님의 손녀입니다. 정아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하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밥은 먹었어요. 하고 웃던 그 얼굴. 할머니 또 오세요. 하고 손을 흔들던 그 모습. 삼촌 가게 왜 문 닫았어요. 하고 걱정하던 그 목소리. 그 아이가 자기 손녀였습니다. 피가 이어진 아이였습니다. 그걸 모르고 국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종수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남자아이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정아가 종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도윤이 사장님이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정아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그러다가 점점 크게, 결국 옥상에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잃었다고 들었던 21살 그때도 이사회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으며 혼자 버텨야 했을 때도 평생 한 번도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살아있었어. 살아있었는데 몰랐어. 30년 동안 몰랐어. 정아가 주저앉은 채로 반복했습니다. 종수는 무릎을 꿇은 채 정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종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입양 기록에 적힌 생년월일이 보였습니다. 자기가 아이들을 낳았던 그 날짜와 같았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자가 흐려졌지만 숫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아가 물었습니다. 목걸이는? 종수가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사장님 목에 반쪽이 있고 하은이 목에 나머지 반쪽이 있습니다. 각인이 일치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아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비틀거렸지만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데려가줘. 아들한테. 종수가 일어나서 정아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이 옥상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정아는 종수 팔을 잡은 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아가 물었습니다. 내 딸은 어떻게 죽은 거야? 종수가 대답했습니다. 병이었습니다. 하은이를 낳고 2년 뒤에 아프기 시작해서 석 달 만에 가셨습니다. 정아의 울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만 안아봤던 갓난아기의 얼굴밖에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엄마가 됐고 아이를 낳았고 병에 걸렸고 죽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정아는 아이가 이미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윤이가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정아가 유리에 손을 대고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33살이었습니다. 30년 전 하루 동안만 안아봤던 그 아기가 33살 청년이 되어 저기 누워 있었습니다. 정아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내 아들이었어. 나한테 국밥 끓여주고 300억을 거절하고 하은이 지키려고 불 속에 뛰어들어간 그 사람이 내 아들이었어. 종수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처리한 거지.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생 점검도 건물주 압박도 가스 점검 방치도 상철 전무가 배후에 있었습니다. 종수는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국밥집을 조사한 기록,
건물주와의 접촉 내역, 위생점검 지시 경로 전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일 이사회 소집해. 전무회의만 올려. 종수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아는 다시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정아는 유리에 손을 댄 채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몰랐어.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대기실에서는 하은이가 의자 위에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울다 지쳐서 잠이 든 거였습니다. 작은 얼굴에 그을음과 눈물 자국이 섞여 있었고 목에는 반쪽짜리 하트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아는 하은이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은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내 손녀. 정아의 입에서 나온 그 두 글자는 거의 소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정아는 하은이 옆에 앉아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정아는 그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중환자실에는 아들이 누워 있었고 대기실에는 손녀가 잠들어 있었고 그 사이에 정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세 사람이 같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이틀 뒤에 열렸습니다. 정아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며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종수가 확보한 증거가 이사회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상철이 국밥집을 조사한 기록, 위생점검 지시 경로, 건물주와의 접촉 내역, 그리고 가스 점검 방치에 관여한 정황까지 이사들은 서류를 넘기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부인하려 했습니다. 오해가 있다고 자신은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아가 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쳤어. 내 앞에서 변명하지 마. 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아가 회사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를 사람이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사회 분위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만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상철은 그날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사이 도윤이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 도윤이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 본 건 천장이었고 두 번째로 본 건 옆에 앉아 있는 하은이였습니다. 하은이가 도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삼촌 하고 부르는 소리에 도윤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에 관이 꽂혀 있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은이 손을 꾹 쥐었습니다. 하은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도윤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등의 상처는 깊었지만 회복 중이었고 폐도 서서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매일 병원에 와서 도윤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수가 하은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를 반복했습니다. 도윤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된 날 종수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하은이가 잠깐 매점에 간 사이였습니다. 종수는 도윤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윤이는 종수를 바라봤습니다. 종수가 3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혼모였던 젊은 여자가 쌍둥이를 낳았고 부모에 의해 아이들이 입양 보내졌고 어머니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 같은 가정으로 보내진 남매가 함께 자랐고 여자아이가 자라서 아이를 낳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남자아이가 누나의 아이를 맡아서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수가 목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전에 자기가 아이들 목에 걸어줬던 반쪽짜리 하트 목걸이, 사장님 목에 걸린 것과 하은이 목에 걸린 것, 두 개의 각인이 일치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목걸이를 준 어머니가 대성그룹 서정아 회장이라는 것. 도윤이의 눈이 천천히 종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던 거였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윤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다시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종수가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도윤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아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도윤이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아는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고 보니 눈, 코, 이마, 턱선, 어디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정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살아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30년 동안 몰라서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아무 말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정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종수 어르신한테. 괜찮으세요?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가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부모님, 그러니까 키워주신 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누나도 좋은 사람이었고 하은이도 잘 크고 있습니다. 원망은 없습니다.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하은이를 좋아해 주신 건 진심이었습니까? 정아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어. 내 손녀인 줄 모르고도 진심이었어. 알고 나니까 더. 정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떨림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도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퇴원까지 2주가 더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정아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도윤이와 오래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와서 잠깐 앉아 있다가 가는 날도 있었고 하은이랑 놀아주다가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정아가 올 때마다 하은이는 할머니 하고 뛰어갔습니다. 도윤이는 그 모습을 침대에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퇴원하는 날 정아가 차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도윤이는 괜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아가 갈 곳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가게가 불에 탔으니까요. 도윤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게를 다시 열겠습니다. 정아가 도윤이를 봤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규모는 좀 줄여야겠지만 국밥은 계속 끓일 겁니다. 정아는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30억도 거절하고 300억도 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정아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가게 열면 가도 되지. 도윤이가 정아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세요. 국밥 끓여드리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가게가 하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 가게보다 좀 더 작았지만 간판은 같았습니다. 새벽 4시 도윤이는 부엌에 서서 육수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등에 남은 상처가 가끔 당겼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구석에는 예전처럼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고 거기가 하은이 자리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빠진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머니, 정아가 들어왔습니다. 하은이가 달려가서 정아 손을 잡았습니다. 정아가 하은이 머리를 쓸어내리며 웃었습니다. 도윤이가 주방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이가 짧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이 웃는 건 여전히 드문 일이었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은이가 옆에 앉아서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아는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도윤이가 국밥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끈한 국밥이었습니다. 정아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삼촌과 하은이. 밖에서 보면 그냥 단골 할머니가 국밥 먹으러 온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은이가 할머니한테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도윤이가 주방에서 조용히 일하고 정아가 국밥을 먹으며 웃는 그런 Here you go, 오후였습니다. Grandma. Be careful. 가게 뒤편 벽에는 누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전 가게에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그 옆에 사진이 하나 더 생겨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삼촌과 자기와 할머니,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색칠이 삐뚤빼뚤했지만 세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그 그림을 가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국밥을 끓였습니다. 300억을 거절한 사람은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게 구석 자리에 앉는 사람이 한 명 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 작은 국밥집은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없으면서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윤이는 매 순간이 힘들었을 겁니다. 당장 내일 재료비도 빠듯한데 모르는 사람을 병원까지 데려가고 300억을 앞에 두고도 밀어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요.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말은 안 해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자기 밥은 굶으면서 내 밥부터 챙겨주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윤이와 하은이 그리고 정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연 편지였습니다.